저녁 뉴스 화면에는 시골 길가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인다. 그녀의 등 뒤로는 경찰 통제선, 호수, 희미한 경광등 불빛과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보인다. 카메라는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로렌 맥도널드는 남편 브라이언의 사진을 들고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지만 입술이 떨린다. 그녀는 남편이 주말마다 늘 그랬듯 이른 아침 낚시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한다. 점심때까지는 돌아오겠다고 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는다. 나중에 호숫가에서 그의 보트가 발견되었다. 안에 물건들은 그대로였다. 낚시 도구, 접이식 의자, 커피가 든 보온병, 브라이언 자신만 어디에도 없었다. 기자들은 이 호수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 풍경은 익숙해 보인다. 물, 갈대, 나무로 된 부두, 기울어진 경비초소. 하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카메라가 물에 비친 탐조등 불빛을 포착하자 그곳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준다. 호숫가에서는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몇몇 남자가 일렬로 서서 발밑을 유심히 살피며 걷는다. 다른 장면에서는 드론이 호수 위를 천천히 비행한다. 이곳에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나 단서조차 없다. 다음 날 도시 곳곳에 브라이언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는다. 평범한 사진이다. 정원 테이블에 앉아 손에는 머그잔을 들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설명은 간단하다. 브라이언 맥도날드를 찾습니다. 어떤 정보든 중요합니다. 이웃 지역 사람들이 수색을 돕기 위해 온다. 본부에는 물상자, 보온병, 무전기가 놓여 있다. 뉴스에서는 짧은 현장 연결을 보여준다. 한 자원봉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풍림을 따라 걷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로렌이 다시 방송에 나온다. 이번에는 지쳐 보인다. 머리는 묶었고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다. 그녀는 도와주는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찾을 때까지 계속 찾겠다고 말한다. 기자가 가족의 심경을 묻는다. 그녀는 버티려 애쓰고 있다고 답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린다. 카메라는 이 순간을 포착하며 필요 이상으로 그녀의 얼굴에 잠시 더 머문다. 에드워드 네이시 형사는 저녁에 경찰서에 앉아 이 방송을 본다. 그는 로렌의 행동이 상황과 어딘가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녀는 울고 있지만 너무나 조심스럽다. 옳은 말을 하지만 마치 각본에 따른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디테일. 그녀의 손에 반지가 없다. 정확히는 반지를 꼈던 자국, 약지에 남은 희미한 선이 있다. 형사는 이를 수첩에 적어둔다.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이다. 사람들은 이런 날에 반지를 빼지 않는다. 특히 아직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할 때는 더욱 그렇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호수로 향한다. 구역은 통제되었고 잠수부들이 작업 중이다. 호숫가에는 젖은 장화 자국과 모아둔 물건 더미가 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당황한 기색이 없다. 보트는 멀쩡하고 낚시도구는 건드리지 않았다. 싸운 흔적도 다른 사람의 지문도 없다. 마치 연출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멈춰 있다. 네이쉬는 현장에 있던 경관과 이야기한다. 그는 로렌이 침착했고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방해하지 않았으며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고 말한다. 남편의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지금이라도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이 또한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은 형식적인 절차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녁에 인터뷰 녹화본을 다시 보던 네이쉬는 로렌이 카메라를 거의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자주 옆을 쳐다보는데 마치 렌즈 너머의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는 듯하다. 형사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로렌이 숨기려 하는 무언가가. 그렇게 단순한 실종 어부 사건은 도시 전체의 가족, 사랑, 신뢰에 대한 관념을 바꿔놓을 수사의 시작으로 변모한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기 전까지 맥도널드 가족은 평범하고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삶의 표본처럼 보였다.
그들은 작은 미국 소도시 외곽, 햇볕에 바랜 외벽과 현관 옆에 반듯하게 깎인 덤불이 있는 집에 살았다. 맥도날드라는 성이 적힌 하얀 우체통은 수백 명의 다른 이웃들처럼 길가에 서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깔끔한 마당, 깨끗한 차, 모든 창문에 달린 커튼. 언뜻 보면 일상과 예측 가능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다. 브라이언은 지역 자동차 대리점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동료들은 그를 존중했지만 몇몇은 그가 다혈질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주 지각했고 때로는 숙취에 시달리며 출근했지만 자기 일은 잘 알았다. 그는 구매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믿는다는 듯 자신감 있게 말하며 어떤 차든 팔 수 있었다. 위험을 즐기지만 제때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졌다. 퇴근 후에는 거의 모든 지역 주민이 가는 동네 술집 하퍼스 코너에 자주 들렀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앉아 맥주를 천천히 연거푸 마시곤 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게 되었는데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그를 갉아먹는 것 같았다고들 했다. 반면 로렌은 조용하고 침착한 여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간호사, 야간 근무,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그녀는 낮에 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고 주로 유니폼을 입고 서둘러 출근하거나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웃인 할로웨이 부인은 로렌이 거의 웃지 않았지만 항상 인사는 했다고 회상했다. 때때로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현관에 나와 오랫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지친 기색이 있었는데 마치 삶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고 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이웃들은 그들을 말이 없는 부부로 여겼다. 크게 싸우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손님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텔레비전 소리와 특히 긴장된 저녁에 얇은 벽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드문 다툼 소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고요했다. 몇 번인가 이웃 중 누군가가 현관문이 세게 힘껏 황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는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았다. 모든 가족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맥도널드의 집을 깨끗하지만 생기가 없는 곳으로 묘사했다. 부엌은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지만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침실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가 보이지 않는 경계로 나뉘어 있었다. 왼쪽은 그 나름의 삶을 살고 오른쪽은 그 나름의 삶을 살았다. 브라이언의 침대 옆에는 낚시 잡지, 빈 맥주캔 두어 개, 그리고 이미 1년째 작동하지 않는 낡은 자명종이 놓여 있었다. 로렌의 옆에는 환자 간호에 관한 책, 메모가 적힌 수첩, 그리고 책갈피에 끼워진 작은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몇 년 전 피크닉에서 찍은 그녀와 브라이언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고 햇살이 그들의 눈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다른 삶에서 온 것이었다. 로렌의 동료들은 최근 몇 달간 그녀가 변했다고 회상했다. 자신에게 더 신경을 쓰고 향수를 더 자주 사용했으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때로는 보고서를 끝내거나 동료를 대신해야 한다며 늦게 퇴근하기도 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는 닐 카슨이라는 한 구급대원의 야간 근무와 일치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이 우연을 연관짓지 않았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실종된 후 이 디테일들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부부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습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살았지만 오래전에 하나의 삶의 일부이기를 멈췄다. 로렌은 더 이상 남편에게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브라이언은 묻지 않았다. 때때로 그녀는 저녁을 준비했지만 혼자 먹었다. 그는 늦게 돌아와 맥주캔을 따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자정까지 그렇게 앉아 있곤 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았지만 집안의 냉기는 느껴졌다.
이웃들은 짐작했더라도 개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침묵 뒤에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집, 차, 안정적인 직장. 안에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 그리고 브라이언이 사라졌을 때 로렌은 자신의 삶이 마침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이번 변화는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바로 이곳, 이 조용한 집에서 나중에 온 카운티를 뒤흔들 사건이 시작된다. 월요일 아침은 불안한 전화들로 시작된다. 브라이언이 일하던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개점 1시간 만에 그의 부재를 알아차린다. 이는 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10년간 근무하면서 예고 없이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상사는 그가 아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먼저 휴대폰으로, 그 다음 집으로 전화한다. 전화는 받지 않는다. 수화기에서는 신호음과 자동응답기의 짧은 신호만 들린다. 정오쯤 남편의 동료가 로렌의 집을 찾아온다. 그녀는 부은 눈으로 가운을 입은 채 문을 연다. 미리 대화를 준비한 듯 조용히 말한다.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트는 호숫가에서 찾았고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이상한 침착함이 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남자는 도움을 제안하며 경찰에 신고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럴 생각이었다고 대답한다. 그날 로렌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한다. 당직 경관은 별다른 질문 없이 신고를 접수한다. 상황은 일반적이다. 자연에서 휴가를 보내다 실종된 성인 남성. 이런 경우 첫 24시간이 결정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아직 아무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지 않는다. 수색이 시작된다. 자원봉사자, 잠수부, 경찰견이 동원된다. 호수 주변 지역을 구역별로 샅샅이 뒤진다. 매일 보고서가 올라오지만 결과는 없다. 호숫가에는 임시 본부가 세워진다. 텐트, 플라스틱 테이블, 무전기. 저녁에는 자원봉사자, 경찰, 친척들이 이곳에 모인다. 벽에는 수색 구역이 표시된 지도가 걸려 있다. 사람들은 지친 눈으로 지도를 바라보며 원이 좁혀지고 있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날씨는 변덕스럽다. 비가 오다가 물 위로 짙은 안개가 낀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분명해진다. 브라이언은 마치 사라진 것 같았다. 기자들은 사흘째 되는 날 합류한다. 뉴스에서는 호수 영상, 경찰과의 인터뷰, 로렌의 짧은 성명을 보여준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손에 들고 절제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 기자들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이 언제인지, 적이 있었는지, 가족에 문제가 없었는지. 로렌은 침착하게 대답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는 그냥 낚시하러 갔어요. 그곳을 좋아했죠. 돌아왔어야 했어요. 날이 갈수록 희망은 줄어든다. 1회째 되는 날, 수색은 공식적으로 계속되지만 경찰서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사건 분류를 준비하고 있다. 사람이 흔적도, 금융활동도, 전화도 없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고의적인 행위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사건을 지켜보던 에드워드 네이시 형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다. 그는 브라이언의 개인 소지품 검사부터 시작한다. 열쇠, 지갑, 서류 모두 집에 남아 있었다. 단지 낚시하러 가려던 사람에게는 이례적인 일이다. 로렌의 말에 따르면 전화기조차 잊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보트가 정상 작동하는 모터와 낚시 도구가 안에 든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네이시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경험 많은 어부는 자신의 장비를 그렇게 부주의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날 브라이언을 본 목격자는 없다.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는 CCTV가 없다. 아침에 그의 차가 호숫가에 서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경찰은 도로를 확인하고 주민들을 신문한다. 모두 소용없다. 마치
사람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로렌은 걱정하는 아내의 역할을 계속한다. 그녀는 인터뷰를 하고 울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형사는 알아차린다. 그녀의 감정은 각본에 따라 켜진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할 때 울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침묵한다. 수색의 세부 사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네이 씨에게 이것은 신호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연일 리는 드물다. 브라이언이 실종된 지 열흘 후 경찰은 사건의 상태를 변경한다. 이제는 실종이 아니다. 가능한 범죄에 대한 수사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목받는 사람은 가장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 바로 그의 아내다. 맥도날드 사건이 토마스 라일리 형사에게 넘겨졌을 때 그것은 이미 모든 지역 뉴스의 주제가 되어 있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는 정류장에 걸려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계속해서 호숫가를 순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 라일리는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 사건 자료를 넘겨받는다. 그에게 이것은 평범한 순간이다. 감정이 가라앉고 사실에 차분히 집중할 수 있는 때 그는 로렌의 진술서, 수색팀 보고서, 이웃들의 증언을 검토한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인다. 갈등도, 빚도, 위협도 없다. 하지만 경험은 그에게 말해준다. 이런 사건은 좀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우연한 실종을 믿지 않는다. 특히 사람이 익숙한 장소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라일리는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한다. 로렌이 남편의 사진을 꽉 쥐인 채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텔레비전 인터뷰를 다시 본다. 그는 녹화본을 여러 번 되감고 프레임을 멈춰 세부 사항을 연구한다. 그녀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고 시선은 약간 옆으로 향해 있다. 그녀는 마치 내면의 각본을 읽는 것처럼 차분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끈 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일리는 기자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로렌이 짧은 멈춤을 하고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입술을 꽉 다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다. 이것은 짜증을 감추는 사람의 제스처다. 그는 메모를 한다. 프레임 시간을 기록하고 다시 되감는다. 그때 형사의 시선이 사소하지만 이상해 보이는 디테일에 꽂힌다. 로렌의 오른손에 결혼 반지가 없다. 반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보인다. 피부에 남은 옅은 선, 마치 최근에 장신구를 뺀 것처럼. 그녀는 브라이언과 행복하게 살았고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를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반지가 없는가? 라일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연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습관은 그에게 사소한 것에서도 논리를 찾게 만든다. 그는 더 좋은 화질로 녹화본을 보기 위해 인터뷰 사본을 요청한다. 이번에는 소리를 켜고 주의 깊게 듣는다. 로렌의 톤은 주제에 따라 변한다.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긴장되고 차가워진다. 수색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부드러워지며 거의 과시적으로 동정심을 보인다. 형사는 이 여자가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시간대를 확인한다. 로렌의 말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토요일 아침 낚시를 하러 갔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 통신 데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의 전화기는 전날 저녁에 꺼졌다. 그렇다면 여행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라일리는 로렌을 신문하기로 결정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하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병원과 브라이언이 근무했던 자동차 대리점에 조회를 요청한다. 답은 빨리 온다. 로렌의 동료들은 그녀를 성실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한다. 한 구급대원은 그녀가 근무 시간 이후에 자주 남았고 때로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고 언급한다. 형사는 이 사실을 특히 주목한다. 동시에 그는 브라이언 자신에 대한 자료를 연구한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몇 차례 경찰에 입건되었지만 모두 벌금으로 끝났다. 재정적인 문제는 없었고 대출도 최소한이었다. 전체 그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것은 실종되기 불과 한 달 전에 가입한 거액의 보험이다. 그리고 서류상 수혜자는 로렌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실들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특정 패턴을 형성한다. 라일리는 안다. 이런 사건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면 진실로 이끄는 행동의 사슬이 남는다. 그는 인터뷰 녹화본으로 돌아가 카메라가 로렌의 손을 포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시정지를 누른다. 결혼 반지는 정말로 빠져 있다. 피부의 자국은 선명하다. 경험 많은 수사관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환점이다. 겉으로는 남편을 걱정하지만 결혼의 상징은 미리 치워버린 것 같다. 이것은 브라이언의 실종이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사건에 대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된다. 라일리는 로렌의 손이 클로즈업된 프레임에서 멈춘다. 조명빛이 그녀의 피부에 반사되어 화면에는 약지 주변에 가느다란 옅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자국은 고르고 햇볕에 타지 않았으며 선명하다. 마치 반지를 아주 최근에 뺀 것처럼. 형사는 이미지를 확대하고 스크린샷을 찍고 펜을 내려놓는다. 숙련된 눈에는 이런 디테일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남편의 실종을 신고한 바로 그날 반지를 뺐을 리는 거의 없다. 그는 실종 신고서로 돌아가 다시 읽는다. 로렌은 남편이 아침에 집을 나섰고 낚싯대와 보온병을 챙겼으며 저녁에 돌아오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다툼에 대한 말도 갈등의 암시도 없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절제되어 있다. 하지만 라일리가 이를 이동통신사 기록과 대조하자 시간 순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브라이언의 마지막 전화 신호는 금요일 저녁에 기록되었다. 이는 그가 낚시를 하러 갔다고 추정되는 시간보다 거의 12시간 전이다. 이는 그가 아예 집을 나서지 않았거나 혹은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그의 물건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일리는 안다. 디테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진실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로렌을 다시 신문하기 위해 동료인 그랜트 경관을 부른다. 만남에서 그녀는 침착하고 심지어 지나칠 정도다. 짧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 얼굴에는 피로가 있지만 당혹감은 없다. 그녀는 수색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지도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녀가 반복하는 것은 그냥 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뿐이다. 라일리는 그녀의 제스처를 관찰한다. 손은 무릎 위에 모아져 있고 반지는 없다. 손가락에는 바로 그 옅은 자국이 있다. 그는 신문 시나리오에서 약간 벗어나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한다. 반지는 오랫동안 끼셨나요? 로렌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덧붙인다. 가끔 환자를 긁지 않으려고 직장에서 뺐어요. 형식적으로는 논리적인 대답이지만 형사는 안다. 가끔씩 뺐다면 반지가 그런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 자국은 수년간 끼다가 갑자기 영원히 뺐을 때 나타난다. 만남 후 라일리는 보고서에 짧은 문장을 기록한다. 로렌 맥도날드. 행동이 진술된 감정과 일치하지 않음. 이 순간부터 그는 그녀를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춘다. 이제 그녀는 관심 인물이다. 그는 가족의 재정을 살펴본다. 브라이언의 은행 계좌에는 실종 직전에 가입한 상당한 액수의 보험이 있다. 수혜자는 로렌. 금액은 $205만. 효력 발생일은 한 달 전.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온다.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남편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보석 가게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지출, 새 옷, 그리고 브라이언이 실종된 지 사흘 후 출발하는 텍사스행 비행기표가 그녀의 이름으로 발권되어 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수사관에게는 아니다. 라일리는 낚시 실종 이야기가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느낀다. 모든 것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깨끗하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로렌의 행동은 기복 없이 차분하며 절망이 아니라 통제를 연상시킨다. 그는 집 수색 영장을 요청한다.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라일리는 인터뷰에서 출력한 사진을 본다. 바로 그 반지 없는 손, 하얀 선 있는 손을.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디테일이 아니다. 이것은 상징이며
그녀가 실종자의 아내이기를 멈춘 경계선이다. 그의 기록에는 새로운 메모가 나타난다. 우선 감시 대상. 이 순간부터 맥도널드 사건은 우연한 실종 이야기가 아니라 로렌 맥도널드를 중심으로 한 가능한 범죄 수사가 된다. 라일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렌이 일하는 병원에 공식적인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틀 후 답이 왔다. 그녀의 근무기록 보관소에는 몇 가지 불일치점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 근무 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경영진은 이를 대리근무로 인한 혼선 가능성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형사는 그런 변명이 보통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합의를 덮기 위한 것임을 안다. 그는 직접 직원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의료 구역에서 그를 경계하며 맞이한다. 로렌의 동료들은 말을 아끼려 하지만 한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된다. 실험실 기술자인 데니엘 헤이스. 젊고 사교적이며 그녀와 야간 근무를 함께 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주 함께 왔고 함께 떠났다. 한 간호사는 그들이 같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회상한다. 공식적으로 그들 사이에 업무상 갈등은 없었지만 소문은 돌았다. 라일리는 메모한다. 관계의 성격 규명. 다음 단계는 전화통화 내역 상세 분석이다. 경찰의 이동통신사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하자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로렌의 번호와 헤이스의 번호는 수백 통의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 지난 한 달간 300건 이상의 발신 통화가 있었고 대부분 자정과 새벽 4시 사이의 밤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일부는 1시간을 넘는 통화였다. 라일리는 날짜를 보고 일치점을 발견한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기 전날 그들 사이에는 거의 90분에 달하는 통화가 있었다. 그 후에는 단 한 통도 없었다. 메시지도 연락 시도도 없었다. 완전한 침묵. 수사관에게 이것은 전형적인 패턴이다. 집중적인 소통, 그리고 갑작스러운 단절. 누군가 분명히 겁을 먹고 시야에서 사라지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일리는 헤이스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한다. 젊은 남자는 변호사와 함께 와서 불안해하며 침착해 보이려 애쓴다. 그는 로렌과 단지 친구였고 가끔 근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밤에 수다를 떨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의 압박을 받자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형사가 통화 날짜와 시간을 읽어주자 헤이스는 시선을 피하며 인정한다. 그들은 정말로 가까웠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라일리는 논평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그런 말 뒤에는 거의 항상 사람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다. 그는 단지 묻는다. 브라이언 맥도널드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침묵. 그러고 나서 헤이스는 대답한다. 한 번도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것은 그들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남편에 대한 정보는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신문 후 형사는 사건 자료로 돌아간다. 이제 퍼즐이 더 명확하게 맞춰진다. 로렌에게는 그녀가 철저히 숨겼던 불륜 관계가 있었다. 남편에게는 거액의 보험이 있었다. 그리고 실종은 바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일어났다. 우연의 일치?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우연이다. 그는 수사팀을 소집하고 지시한다. 지난 열흘간 맥도날드 집과 병원 주변 도로의 모든 카메라를 확인하라. 금요일 저녁에 찍힌 한 주유소의 녹화 영상에는 로렌의 차와 비슷한 어두운 차가 보인다. 카메라는 번호판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운전석의 실루엣은 키와 체격이 일치한다. 시간은 22시 47분, 바로 브라이언의 전화가 응답을 멈춘 그 순간이다. 라일리는 확증을 얻기 전까지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내심 그는 이미 확신한다. 로렌과 헤이스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방아쇠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다. 그의 보고서에 새로운 기록이 나타난다. 동기 확인, 개인적인 관계 및 금전적 이익. 이 단계에서 수사는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이제 경찰은 더 이상 실종자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와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찾는다.
수사팀이 로렌과 헤이스의 관계에 대한 첫 증거를 확보하자 라일리 형사는 그녀가 일어난 일에 대비했는지를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병원 주변과 근처 약국의 감시 카메라 영상 기록을 요청한다. 영상 분석에는 며칠이 걸린다. 영상 저장 시스템이 자동 필터링 기능이 없는 구형이라 모든 프레임을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기 2주 전으로 날짜가 찍힌 한 영상에서 로렌이 병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작은 약국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영상 속 그녀는 계산대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서 있다. 안에는 물 한 병, 비타민 몇 통 같은 평범한 물건들이 있지만 그중 약사가 주목한 것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 하나다. 이것은 심각한 수면장애에 처방되는 뚜렷한 진정 효과를 가진 강력한 약문이다.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실제로 같은 의료기관의 직원이다. 하지만 로렌이 환자로서 그를 찾았다는 기록은 없다. 라일리는 그날 근무했던 약사와 연락한다. 남자는 그녀를 기억한다. 그녀가 차분하게 행동했고 서두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디테일이 있다. 그녀는 10회분 표준 포장이 아니라 최대 용량인 50회분 포장을 요청했다. 불면증을 앓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약을 다르게 사용한다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수사팀은 로렌이 실제로 그런 처방전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간호사로서 그녀는 의사에게 친척을 위해 처방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병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다. 처방전은 그날 근무하지 않았던 부서 동료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 의사는 보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했다. 직원을 신뢰하는 습관 때문이었다. 이 데이터는 라일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이제 그림은 계획성의 윤곽을 띠기 시작한다. 그는 시간대를 연결한다. 약 구매는 실종 2주 전, 헤이스와의 마지막 통화는 그 하루 전, 브라이언의 전화가 끊긴 것은 금요일 저녁. 모든 것이 사건이 갑작스럽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준비되었다. 형사는 약국 카메라 영상으로 돌아가 배경에서 또 다른 디테일을 발견한다. 구매 후 로렌이 차로 가는데 조수석에 남자가 보인다. 흐릿한 실루엣이지만 데니얼 헤이스의 체격과 일치한다. 단 몇 초의 짧은 장면이지만 그들이 함께 행동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라일리는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그날의 명세서에는 정확히 구매 비용과 일치하는 금액이 있다. 카드로 결제되었고 영수증은 로렌 맥도날드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 흔적을 숨기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신호다. 그녀는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을 분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즉, 계획이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수사팀은 이 사실을 이웃들의 증언과 대조한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한 여자가 로렌이 보통 차고에 있던 큰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집에서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게 뭐냐는 질문에 그녀는 오래된 물건들 별장에 가져다 놓으려고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사소한 행동이 의미를 갖게 된다. 수면제 구매는 핵심적인 디테일이 된다. 단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암시하는 것이다. 로렌은 수면 문제가 없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논리적 단계의 연속이다. 그는 보고서에 기록한다. 용의자의 행동은 체계적임, 계획의 요소가 존재함, 약물 구매는 물질을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냄.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실종된 남편에 대한 것이기를 멈춘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고 실종이 우연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기반을 닦은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이 된다. 라일리가 약국 영수증 사본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약이 로렌의 개인 처방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조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약국 데이터베이스에는 로렌이 일하던 병원에 등록된 노인 여성인 모건이라는 성의 환자가 기록되어 있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간호사가 단순히 동료를 돕거나 환자를 위해 약을 가져다 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무언가 맞지 않는다. 약국 덜의 기록에는 수령인의 서명이 없고 구매 자체는 카드 명시 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라일리는 안다. 누군가 흔적을 덜 남기고 싶다면 바로 그렇게 한다. 그는 모건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 보관소에 연락한다. 의료기관의 기록 시스템이 낡아서 조회는 수동으로 진행된다. 하루 후 그는 카드 사본, 입퇴원 기록을 전달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병력 기록에는 모건이 약 구매 한 달 전에 치료과에서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로렌이 수면제를 구입한 처방전이 이미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관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다. 이것은 로렌이 직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그는 그날 누가 환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는지 확인한다. 로그를 보면 시스템 로그인은 로렌 맥도날드의 계정으로 이루어졌고 시간은 21시 14분, 날짜는 약이 지급되기 바로 전날이다. 활동 기록에는 모건 환자의 카드를 열고 처방전을 인쇄했으며 치료 계속이라는 메모를 추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순간에 당직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조작처럼 보였다. 라일리는 이것이 핵심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로렌은 단순히 불륜을 숨기고 남편의 실종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사전에 사건을 준비했고 이를 위해 자신이 일하던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런 행동은 우연이나 부주의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의도, 시간, 그리고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형사는 병원으로 가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과장을 부른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다. 로렌이 경험 많은 간호사였고 규율이 잘 잡혀 있으며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말한다. 아무도 그녀에게서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라일리가 그녀에게 처방전 사본을 보여주자 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의사의 서명을 확인하지만 덧붙인다. 이 의사는 이미 몇 달째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다. 즉, 서명 또한 과거 서류에서 스캔하여 수동으로 삽입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병동에서는 내부 조사가 시작된다. 라일리는 처방전 파일이 로렌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생성되었으며 구매 후 약은 마치 정식으로 지급된 것처럼 창고에서 차감 처리되었다는 보고서를 받는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오류가 없다. 하지만 시스템 내부에는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다. 파일을 변경한 사용자의 아이디. 이것은 사건의 전환점이 된다. 사고나 브라이언의 자발적인 가출에 대한 모든 가설은 이제 기각된다. 위조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은 실종 배후에 의식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로렌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접근 권한을 사용했다. 라일리는 자료를 서류철에 정리하고 메모한다. 의료 서류 위조, 사망 환자 데이터 사용, 목적, 통제 약물 획득. 이 문구단 더 이상 그녀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수사관들은 정황 확인에서 물리적 증거 찾기로 전환한다. 약 구매 후 사건이 라일리가 의심하는 대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팀이 처방전 위조 증거를 확보하자 라일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는 로렌에게 왜 그 약이 필요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수면제 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미리 계획된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경찰은 카운티 실험실 센터의 독성학자인 레이먼드 홀 박사에게 의뢰한다. 라일림은 그에게 처방전 사본과 약물 설명을 가져다 준다. 홀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참고서를 넘기며 수첩에 메모를 한다. 짧은 침묵 후 그는 말한다.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이 물질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소량이라도 심각한 호흡 억제를 유발하고 의식을 빠르게 잃게 합니다.
라일리는 얼마나 빠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전문가는 대답한다. 몇 분입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짧죠.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을 시간도 없습니다. 형사는 목적이 치료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약물이 사용되었을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적인 평가를 요청한다. 실험실에서는 모의 실험을 한다. 표준 용량을 액체에 녹여 분해 시간을 분석한다. 결과가 기록된다. 약물은 무색, 무미, 무취다.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나 알코올에 완전히 녹는다. 독성학자가 브라이언이 잠들기 전에 정기적으로 위스키를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문가의 반응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는 특히 이 음료와의 조합이 가장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알코올이 약물의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가벼운 취기 상태에서 사람은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몇 분 후에는 그냥 잠이 든다. 이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경련도, 소음도, 싸운 흔적도 없다. 라일리는 이를 보고서에 기록한다. 외부적 영향의 징후 없이 빠른 의식 상실 가능. 이 정보는 사건의 맥락을 완전히 바꾼다. 이제 수사팀은 이해한다. 로렌은 약을 치료수단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했을 수 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을 고려하면 그녀는 복용량과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우연은 없다. 오직 정확한 계산뿐이다. 추가 분석 결과, 수면제 구매 시점, 실종 당일, 그리고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 시점이 2주 이내로 일치한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약물이 연쇄 사건의 첫 고리가 되었음을 가리킨다. 라일리는 이웃들의 증언과 은행 거래의 시간 기록을 대조한다. 브라이언이 전화에 응답하지 않게 된 저녁, 그의 카드에서는 주류 배달 주문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날 저녁은 그의 전화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었던 때다. 수사관들은 재검사를 위한 영장을 가지고 맥도널드 집으로 돌아간다. 부엌 찬장에서 위조 처방전으로 구매한 것과 동일한 수면제의 빈 포장지를 발견한다. 뚜껑 안쪽에서 수사관들은 로렌의 지문을 확보한다. 쓰레기통에는 음료를 마신 일회용 컵이 있다. 바닥에는 약물과 일치하는 특징적인 화학적 흔적이 남은 액체 잔여물이 있다. 실험실 분석 후 가설은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는 결론을 내린다. 이 약 3, 4정을 알코올 한 잔에 녹이면 사람은 몇 분 내에 움직이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이때 겉보기에는 그냥 잠든 것처럼 보인다. 경찰에게 이것이 바로 빠진 골이다. 이제 낚시 가설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물건을 챙겨 집을 나가 사라질 수 없다. 모든 것은 브라이언이 집안에서 의식을 잃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후에는 흔적이 철저히 제거되었다. 라일리는 보고서에 기록한다. 무력화 목적으로 약물 사용 가능성 입증됨. 용의자는 지식, 접근 권한, 동기, 수단을 가졌음. 자발적 가출 가설은 배제됨. 이것은 수사가 실종자 사건에서 계획된 범죄의 징후를 보이는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된다. 앞으로 남은 가장 어려운 일은 약물의 효과가 작용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수사팀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자 라일리 형사의 관심은 로렌의 전화통화 내역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에게로 옮겨간다. 데니엘 헤이스, 그녀가 일하던 병원의 위생병. 젊고 운동을 좋아하며 전과가 없다. 언뜻 보기에는 남의 이야기에 휘말린 평범한 청년이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잠재적인 공범이다. 라일리는 그를 신문하기 위해 구른다. 데니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온다. 자리에 앉아 눈에 띄게 불안해한다. 그는 대화가 불쾌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형사는 녹음을 켜고 직설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로렌 맥도널드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침묵. 그러고 나서 짧게 네 라고 대답한다. 부인하려는 시도도 없다. 그는 반년 전쯤 관계가 시작되었고 로렌은 남편과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짜증을 내며 집에는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로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데니얼은 로렌의 직장과 자신의 집에서 몇 번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브라이언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뉴스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 그는 시외에 있는 친구들 집 파티에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는 그 자리에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루 뒤 3명의 친구 모두 그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시외 클럽 근처의 CCTV 녹화 영상에는 그의 차가 찍혀 있었고 시간도 일치했다. 라일리는 주의 깊게 들으며 데니얼이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타인의 계획에 얼마나 깊이 얽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사관이 약국 구매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창백해졌다. 그는 로렌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인정했다. 형사는 브라이언이 실종된 날 그녀와 통화했는지 추가 질문을 던졌다. 헤이스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저녁에 짧은 통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며 며칠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그는 그 말이 이혼 서류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라일리가 마지막 만남들에 대해 묘사해달라고 하자 데니얼은 사건 발생 몇 주 전 로렌이 차분하고 심지어 약간 초연해 보였다고 회상했다. 불안감은 없었지만 마치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비난조가 아니라 이제야 의미를 찾게 된 기억처럼 그 말을 했다. 신문 후 수사관들은 헤이스의 말을 확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전화 데이터는 브라이언이 실종된 날 그가 실제로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차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은행 계좌에도 거액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모든 것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의 행동과 일치했다. 경찰에게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헤이스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그는 로렌의 감정 상태와 동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증인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그를 통해 그녀가 여러 번 새로운 시작과 과거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무해하게 들렸던 그 말들이 이제는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라일리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용의자는 남편에게 숨긴 채 동료와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증인은 낡은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동기의 존재를 확인했다. 헤이스의 알리바이는 확증되었다. 공모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림이 최종적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로렌은 혼자 행동했다. 그녀는 약물 구매부터 실종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되었던 남자는 자신이 그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짐작하지 못했다. 신문 후 데니얼은 경찰서를 떠났지만 바로 그의 말이 수사팀의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형사들은 로렌의 초기 진술, 바로 그 낚시 이야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브라이언이 정확히 어디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모든 것이 끝난 지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수사팀이 내연남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자 라일리는 핵심, 즉 로렌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녀가 한 모든 것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이며 감정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저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녀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형사들은 더 깊이 진짜 동기가 보통 숨겨져 있는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맥도날드 가족의 재정 상태였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다. 브라이언은 자동차 대리점 매니저로 일하며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로렌은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였다. 집은 두 사람 공동 소유였고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다 갚은 상태였다. 그러나 수사팀이 은행 거래 내역서와 신용기록을 요청하자
다른 덜 윤택한 그림이 나타났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일부는 남편이 모르는 로렌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 다른 세부 사항, 사건 발생 몇 주 전 그녀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이유로 남편 명의의 보험금을 증액하려 했다. 보험금은 25만 달러로 사고나 실종 시 지급되는 것이었다. 라일리는 보험사에 신청서 제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다. 신청서는 브라이언이 낚시를 하러 갔다고 알려지기 3주 전에 제출되었다. 서류의 서명은 일치했고 필체는 그녀의 것이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로렌의 개인 서류에서 혼전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이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집은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었다. 로렌은 상당한 재산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의 연금 저축에 대한 접근권도 잃게 되었다. 이는 이혼하면 그녀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였다. 이 사실들을 데니얼 헤이스에게 보여주자 그는 로렌이 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확인했다. 탐욕의 의미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로서였다. 그녀는 의존적인 상태로 남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언젠가 내 모든 세월이 헛되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당시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제 그 의미는 명백해졌다. 수사관들은 가족의 과거도 조사했다. 몇몇 이웃들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시끄러운 다툼은 아니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로렌은 모든 것을 속에 담아두었지만 한 번은 집 앞 차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그저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직장에서는 차분하게 행동하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최근 몇 달간 그녀가 더 차가워지고 마치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하나의 맥락으로 맞춰졌다. 로렌은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모든 것은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재정적 이득, 익숙한 생활 수준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실제 원인이 되었다. 라일리는 검사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문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용의자는 남편의 실종에 직접적인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었다. 행동들은 재정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되었음을 시사한다. 동기는 확인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법원이 맥도날드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수사팀은 로렌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브라이언이 연락이 끊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흔적을 찾아야 했다. 라일리는 팀을 꾸려 현장으로 향했다.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마치 주인이 손님 방문을 기다린 것 같았다.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다. 진짜 흔적은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들은 항상 사소한 것들 속에, 청결의 층 아래, 완벽한 질서 뒤에, 심지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조차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른 아침, 여갈시경, 경찰차가 교회의 깔끔한 벽돌집 앞에 멈춰섰다. 라일리가 카운티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을 손에 들고 가장 먼저 내렸다. 그의 뒤를 장비를 든 범죄 감식반원 2명과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를 든 촬영기사가 따랐다. 로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의 바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실내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묶었으며 얼굴은 화장기 없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공황 상태가 없었지만 경계심이 있었다. 사람들이 게임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그 차가운 침착함이었다. 라일리는 조용히 문서를 제시했다. 그는 감정 없이 공식적으로 말했다. 맥도날드 부인, 저희는 당신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활동에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집은 완벽해 보였다. 먼지 한 톨,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 하나 없었다. 심지어 냄새도 중성적이었고 마치 대청소라도 한 것 같았다. 범죄 감식반원들은 거실에서 시작해 주방, 침실, 욕실 순으로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라일리는 벽을 살피고 바닥이 얼마나 꼼꼼하게 닦여 있는지 주목했다. 이것은 평범한 청결함이 아니라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할 모든 것을 지우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지하실에서 그들은 표백제 몇 병을 발견했는데 모두 열려 있었다. 한 병에는 선명한 지문이 남아 있었다. 감식반원이 자외선 필터가 달린 램프를 켜자 콘크리트 벽에 희미한 얼룩이 드러났다. 라일리는 루미노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분사 후 표면은 옅은 푸른 빛으로 번쩍였다. 혈흔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그들은 차고로 계속 나아갔다. 그곳의 콘크리트 바닥은 갓 닦은 듯했지만 화학약품 냄새가 더 강했다. 감식반원이 무릎을 꿇고 시약을 뿌렸다. 몇 초 후 문 근처 바닥 전체가 빛나는 얼룩들로 번쩍였다. 라일리는 메모했다. 약 2제곱미터 면적의 혈흔을 닦아낸 흔적, 유력한 사건 발생 지점. 로렌은 문간에 서서 수사관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라일리가 그녀를 돌아보자 그녀는 시선을 마주치려 했지만 결국 눈은 옆으로 향했다. 차고에서 여러 물품이 수거되었다. 고무장갑, 양동이, 갈색 얼룩이 남은 수건, 폴리에틸렌 롤.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포장되었다. 작업대 위에서 감식반원은 작은 금속 조각, 부러진 반지 조각을 발견했다. 라일리는 즉시 그 특징적인 곡선을 알아봤다. 브라이언의 결혼 반지 일부인 것 같았다. 증거 수집이 완료되자 형사는 로렌에게 다가갔다. 그는 압박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로렌,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경찰에 다 말했어요. 라일리는 고갯짓으로 그녀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밖에서는 수갑을 든 경찰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체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의 신문은 거울이 있는 표준 신문실에서 진행되었다.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과 녹음기만 놓여 있었다. 라일리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위협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람의 어조로 말했다. 로렌, 남편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짧은 대답이었다. 당신은 그가 실종되기 3주 전에 보험 조건을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건 브라이언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신청서에는 그의 서명이 없어요. 당신 것만 있죠. 그녀는 침묵했다. 라일리는 파일을 열어 차고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콘크리트 바닥의 푸른 빛, 장갑, 양동이, 표백제, 그리고는 책상 위에 금속 반지 조각을 놓았다. 이걸 당신 집에서 찾았어요. 그의 결혼 반지와. 로렌은 사진을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숨이 가빠질 뿐이었다. 형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모든 정황이 브라이언이 이 집을 살아서 떠나지 않았다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뜨고 허리를 펴자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이것으로 신문은 끝났다. 하지만 라일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백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로렌 맥도널드는 공식적으로 고의적 범죄 혐의의 용의자가 되었다. 집은 봉쇄되었고 모든 자료는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라일리는 마지막 과제가 남았음을 깨달았다. 브라이언 맥도널드의 이야기가 정확히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로렌에 따르면 그가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하는 그 낡은 부두에 있을 것이었다. 신문 후 수사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변한 것 같았다. 고요함은 더 이상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짓누르며 공기를 불안으로 채웠다. 라일리는 입구에 서서 감식반원들이 장비를 펼치고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추며 모든 센티미터를 확인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맥도널드 집은 더 이상 아늑한 교회의 보금자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꼼꼼하게 숨겨진 비밀을 말해주는 장소였다. 수사관들은 지하실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첫날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공식적인 근거가 없었고 로렌은 그 공간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영장이 제한 없이 수색할 권한을 주자 라일리는 주장했다. 모든 것을 보세요.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도. 지하실은 비좁고 천장이 낮았으며 낮게 매달린 들보와 축축한 냄새가 났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오래된 얼룩이 보였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벽을 따라 상자, 플라스틱 용기,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는데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페인트통 몇 개, 걸레더미, 정원 도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다. 육중한 냉동고, 낡았지만 잘 관리된 상태였다. 주변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그 위에는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다. 라일리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자물쇠는 단순히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 테이프로 여러 겹 십자 모양으로 붙여져 있었다. 이것은 조심성이 아니라 뚜껑을 영원히 봉인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형사는 플러그가 깔끔하게 감겨 있고 전원 코드가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콘센트는 비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상한 인상을 주었다. 마치 누군가 냉동고 사용을 멈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것 같았다. 감식반원들은 냉동고를 모든 각도에서 촬영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한 명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제거했고 다른 한 명은 자물쇠를 열기 위해 도구를 준비했다. 금속이 삐걱거리고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자 지하실은 폭풍 전야처럼 놀랍도록 조용해졌다. 뚜껑을 들어 올렸을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초 후 안에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터져나왔다. 마치 그곳에서 냉기 자체가 숨을 내쉰 것 같았다. 모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냄새는 특징적이었고 금속성 냄새에 희미한 단내가 섞여 있었다. 많은 것을 봐온 라일리조차도 얼굴 근육이 저절로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문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즉시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뚜껑 아래에는 여러 개의 꾸러미가 층층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각 꾸러미는 두꺼운 건축용 필름으로 쌓여 있고 절연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모든 것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질서에 익숙하고 우연한 것을 남기지 않는 사람의 솜씨 같았다. 놀랍게도 이 끔찍한 발견물 안에서조차 차가운 합리성이 느껴졌다. 혼돈도 공황도 아닌 계획이었다. 범죄 감식반원들은 법의학팀이 도착할 때까지 내용물을 건드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카메라, 사진, 설명. 냉동고 바닥에서 금속 물체가 발견되었다. 날이 부러진 칼자루였다. 부식되었지만 손잡이에는 손자국이 보였다. 냉동고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최근에 그것을 쥔 것 같았다. 라일리는 옆에 서서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보았다. 이 순간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 추측, 가설, 심리 프로파일링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그의 앞에는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었다. 증거는 어떤 자백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감식반원들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집안은 점차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 전문가, 사진사들이 도착했다. 거리에는 기자들이 나타났다. 발견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교회의 일부였던 집이 떠들썩한 사건의 중심지가 되었다. 몇 시간 후 냉동고의 내용물이 완전히 수거되어 감정을 위해 보내졌고 연구실에서 첫 결과가 나왔다. 생물학적 분석 결과 발견된 유해는 브라이언 맥도날드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DNA 일치율은 100%였다. 꾸러미를 감싼 절연 테이프에는 로렌의 지문이 남아 있었다. 포장에 사용된 필름은 차고에서 발견된 롤과 완전히 일치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로 맞춰졌다. 로렌의 모든 행동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수면제 구매, 차고 청소, 텔레비전에서의 냉정한 인터뷰, 이 모든 것은
충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계획의 연장이었다. 라일리는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는 보고를 서두르지 않고 그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근무하며 많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한 인간이 평범한 삶을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구축된 무대 장치로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사건 파일을 닫고 나직이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끝났어. 이제 그녀는 빠져나갈 수 없어. 하지만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었다. 자백. 서류나 증거가 아닌 그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자백. 라일리는 알고 있었다. 로렌 같은 사람들에게 자백은 약점이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마지막 시도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문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곧 일어날 일을 방해하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차가운 금속 테이블이 이제 오직 하나의 자백이라는 끈으로 얽힌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램프가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로렌 맥도널드 얼굴에 정확히 떨어져 피곤한 이목구비,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유의 표정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묶었으며 얼굴에는 화장기도 가면을 쓰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서 기다릴 뿐이었다. 라일리는 파일도 메모도 보조원도 없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모든 움직임이 미리 계산된 것처럼 명확하고 절도 있게 들렸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동안 그저 바라보았다. 수년간의 근무 동안 그는 다양한 유형의 용의자들을 겪었다. 어떤 이는 변명하려 하고, 어떤 이는 공격적이며, 어떤 이는 거짓된 무관심 뒤에 숨는다. 하지만 로렌에게서는 다른 것을 보았다. 내면의 공허함, 타버린 듯 차가운 공허함, 두려움도 절망도 아닌 바로 내면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이 침묵을 깨뜨려야 했다. 그는 압박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마치 피의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진실만이 남을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가 말했다. 로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고 속눈썹만 살짝 떨렸다. 라일리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는 지하실, 냉동고, 루미놀이 묻은 콘크리트, 지문, 증거물 태그가 찍힌 사진들이 놓였다. 로렌은 시선을 내렸지만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라일리는 몇 초간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찾아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대답은 없었다. 그저 느리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텔레비전 인터뷰의 한 장면이었다. 남편을 찾아달라며 카메라 앞에서 울던 바로 그날의 로렌. 그리고 클로즈업된 그녀의 손. 반지가 없는 약지. 마치 지난 삶의 흔적처럼 피부에 남은 매끈하고 하얀 자국. 라일리는 사진을 그녀 쪽으로 돌리며 거의 속삭이듯 힘주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그때 모든 걸 말한 셈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반지를 뺐더군요. 왜죠? 이번에는 침묵이 길지 않았다. 로렌은 긴장했고 어깨가 솟았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몇 초간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숨이 불규칙해졌다. 시선이 흔들리더니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그렇게 하면 숨을 수 있다는 듯 눈을 감았다. 라일리는 기다렸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마치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쉬어 있었다. 이렇게 되길 원한 게 아니었어요.
통제 불능이 됐어요. 형사는 말없이 녹음기를 켜고 그들 사이에 놓았다. 그 후 로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히스테리도 변명도 없이 모든 것을 단계별로.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저 꿈처럼 느껴졌던 이야기.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다른 남자를 만난 이야기. 그 꿈이 점차 계획으로 변해간 이야기. 처음에는 세부 사항 없이 그저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 다음은 수면제, 그 다음은 위스키 한 병. 그 다음은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브라이언은 자신에게 위스키를 따랐고 그녀는 약을 섞었다. 소리도 싸움도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그저 침묵뿐이었다. 그러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두려워졌다. 처음에는 경찰을 부르려다 생각을 바꿨다. 그녀는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멈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 희망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눈물도 감정도 없이. 마지막에 가서야 목소리가 갈라지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그저 모든 게 끝나길 바랐을 뿐이에요. 라일리는 녹음기를 껐다. 몇 초간 말없이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없었다. 오직 피로감뿐이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누구도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끝이었다.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서 말했다. 경찰이 아니었더라도 그가 당신을 결국 찾아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는 나갔고 문은 부드럽게 닫혔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로렌은 혼자 남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처음으로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았다. 자백은 그것이 어떠했든 마지막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 시간 유리 너머에서는 직원들이 그녀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모든 물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완전한 자백을 확보했다. 이제 맥도날드 사건은 공식적으로 사법심리 단계로 넘어갔다. 하지만 라일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거짓으로 차근차근 함정을 만들고 결국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앞으로 재판, 검사, 배심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결말은 이미 이곳에서 하나의 램프 불빛 아래 거짓이 끝나고 진실이 시작된 이 방에서 이루어졌다. 로렌의 자백 후 수사관들은 다음 단계인 사건 재구성에 들어갔다. 경찰서 사무실에는 사진, 방해 도면, 통화 기록, 로렌의 근무 일정, 심지어 약국과 슈퍼마켓 영수증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이 전체 그림의 일부가 되었다. 라일리 형사는 사건의 순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전에는 무의미한 사실들의 나열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논리적이고 차가운 행동의 사슬로 맞춰지고 있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것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그날 브라이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로렌의 진술에 따르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집에는 이미 몇 주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다. 드문 대화, 시선 회피, 각자 다른 방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그녀는 그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그저 예전처럼 앉아있자고. 부엌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상표의 위스키가 열려 있었다. 작은 그릇에는 레몬, 얼음, 그리고 약간의 설탕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가정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한 잔에 몰래 빻은 수면제를 넣었다. 그 약은 강력해서 몇 밀리그램만으로도 깊은 잠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리 계산했다. 의학 지식과 병원 근무는 그녀가 어떤 약사보다도 복용량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다. 브라이언이 잔을 들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30분 후 그는 졸음을 느꼈다. 너무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 눕기로 했다. 로렌은 기다렸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의 숨이 점점 깊어지고 그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약효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이후의 행동을 거의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묘사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반복해온 사람처럼. 형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것을 사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베개를 사용했다. 비명도 소음도 없이 오직 침묵뿐이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이 우연은 초기에 그녀에게 구원이 되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일어났다. 그 후 수사관들이 그 냉정함에 있어 가장 끔찍하다고 칭한 단계가 시작되었다. 로렌은 공황에 빠지지도 숨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계산적으로 행동했다. 먼저 소파의 흔적을 지우고 담요를 가져와 남편을 덮어 방에 그대로 두었다. 남은 밤을 그녀는 어둠 속에서 부엌에 앉아 보냈다.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녀는 이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다음 몇 시간은 그녀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었다. 그녀는 직장에 전화해 피로를 이유로 휴가를 냈다. 그리고 정오가 가까워지자 옷을 갈아입고 차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보냈다. 나중에 감식반원들이 루미놀 흔적을 발견한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그곳으로 혼자 옮겼다. 천천히 한 걸음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시트를 사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라디오를 켰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반에서 발견된 오래된 라디오였으며 하루 종일 작동하며 배경소음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차고에서 일어난 일을 로렌은 감정 없이 거의 건조하게 묘사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도 찾지 못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황 상태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갇힌 사람의 일관된 논리였다. 흔적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부엌 칼과 작은 정원용 톱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감식반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꼼꼼하게 닦여 있었지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복원할 수 있었던 미세 입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증거를 점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일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부는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의 계획은 중단되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계획을 끝까지 실행할 수 없었다. 텔레비전 인터뷰, 자원봉사자들의 수색, 언론의 관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더 이상 증거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저 냉동고를 봉인하고 전원을 차단했다. 경찰이 결코 지하실까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단계였고 그 후 그녀는 이전처럼 살아가려 했다. 직장에 다니고 동료들을 만나고 심지어 일요일에는 교회에도 갔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이 행동을 이중생활의 모범적인 예라고 불렀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자신감 있게 버텼지만 수사팀이 첫 번째 심각한 증거, 반지 자국을 찾아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바로 이 세부 사항이 그녀가 숨어있던 모든 외관을 파괴했다. 재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라일리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이것은 분노의 폭발도 우연도 아닌 미리 생각된 차가운 행동의 연속이었다. 이 재구성 이후 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로 넘어갔다. 남은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판사와 배심원들은 더 이상 수사관이 아닌 로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법정에서 진실은 공식적인 무게를 갖게 될 것이었다. 로렌 맥도날드에 대한 재판은 그녀가 체포된 지 6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방대한 양의 자료, 감정서, 신문 녹취록,
화학 분석 결과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카운티 법원의 긴 오크 테이블 위에 더미로 깔끔하게 놓여 배심원들 앞에 펼쳐졌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었다. 그곳에 온 모든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온 카운티를 뒤흔든 이야기의 결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렌은 경호하에 이송되었다. 그녀는 장식 없는 단순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감정도, 후회도,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시선을 내리고 앉아 있었다. 자백한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말은 이미 신문 녹취록에 기록되었고 바로 그 녹취록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검사는 짧지만 강렬한 연설로 시작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열거했다. 차갑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불법적인 강력 약물 구매, 사망한 환자의 처방전 사용, 그 다음 브라이언이 실종된 밤에 내연남에게 건 전화, 그 다음 차고에서 발견된 혈흔, DNA 일치를 확인한 감정 결과, 그리고 로렌이 바로 그 약물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 과정에서 그녀가 직접 한 자백. 배심원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상할 수 있는 공포의 표정이 없었다. 오히려 당혹감이 읽혔다. 많은 이들이 자기 남편의 생명을 냉정하게 파괴하고 몇 주 동안 카메라 앞에서 슬퍼하는 아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변호인 측은 로렌의 정신 상태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치려 했다. 변호사는 압박감, 만성 피로, 감정적 소진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혼 생활의 문제와 수면제 의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주장은 사실 앞에서 무너졌다. 사건 발생 2주 전에 약물 구매, 준비 과정, 흔적 제거, 허위 실종 신고, 이 모든 것이 그 반대, 즉 계획과 계산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순간 검사는 신문 녹취록을 틀었다. 법정에는 로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탄하고 차분하며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절차를 설명하듯 각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몇 분이 전환점이 되었다. 법정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판사조차 메모를 하지 않았다. 녹음이 끝나자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자백은 어떤 논거보다도 강력했다. 그 다음 전문가들이 증언했다. 독성학자는 수면제와 알코올의 조합이 20분 내에 의식 상실을 보장한다고 확인했다. 법의학자는 증거 분석을 통해 확인된 행동 순서에 대해 설명했다. 체포 후 로렌과 상담했던 심리학자는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단지 잡힌 것에 대한 후회만 느낀다고 말했다. 이 말들은 그녀를 냉혈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며칠간의 심리 끝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그들은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 거의 유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로렌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눈물도 변호사와 이야기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마치 불가피한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배심원들이 돌아오자 법정은 일어섰다. 배심원 대표가 평결을 낭독했다. 1급 살인죄, 유죄, 환호도, 안도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선고로 넘어갔다. 그는 과장 없이 차분하게 선고를 낭독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로렌은 고개를 들지 않고 들었다. 판사의 말이 끝난 후 그녀는 법정 밖으로 호송되었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출구에서 기자들이 단 한 번의 시선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듯 지나쳐갔다.
선고 후 맥도니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수사관들의 보고서에는 동기가 집과 돈을 지키면서 남편을 제거하려는 욕망이었다고 명시되었다. 격정도 열정도 아닌 오직 계산만이 깔려있는 냉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재판에 참석했던 라일리 형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직 공허함 뿐이죠. 진실 뒤에는 항상 파괴된 삶이,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삶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로렌 맥도널드의 이름은 더 이상 사건 파일의 한 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배신과 인간의 이중성의 상징이 되었다. 악이 항상 무섭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수년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다가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재판 후 도시는 마치 조용해진 것 같았다. 거리의 익숙한 리듬조차 달라진 것 같고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것 같았다. 맥도날드 부부의 집이 있던 동네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알던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제 개를 산책시킬 때조차 그 집을 피해 다녔다. 창문은 판자로 막혔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으며 대문 앞에서는 항상 누군가 멈춰섰다. 그저 바라보기 위해, 마치 이 모든 것이 정말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이. 로렌은 주립 여자교도소에서 형을 살기 위해 이송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단 한 번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해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뉴스에선 사라졌지만 도시의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그녀의 서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타나겠지만 법원의 결정은 석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녀는 그곳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의 전 동료, 그와 불륜 관계에 있던 바로 그 남자는 선고 직후 이름을 바꾸고 다른 주로 떠났다. 처음에는 버티려 했고 계속 일했지만 언론의 관심과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는 그에게 기회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사진은 뉴스에 실렸고 기자들은 집 앞에 진을 쳤으며 이웃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는 그냥 사라졌고 아무도 더 이상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맥도날드 부부를 모범적인 부부라고 불렀던 이웃들은 이제 그 시절을 마지못해 회상했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들은 항상 평범해 보였어요. 항상 인사하고 미소 지었죠. 거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자주 들려서 거의 이 모든 이야기의 상징이 되었다. 닫힌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처럼.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이중생활의 전형적인 예라고 불렀다. 밖으로는 이상적인 가족, 행복한 결혼, 안정, 안으로는 냉담, 거짓,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로 폭발한 끊임없는 긴장. 연구자들은 바로 이 점에 이런 이야기들의 무서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악은 소리치거나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미소 짓는다. 그것은 수년간 곁에 살다가 어느 날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선고 후 맥도널드 사건은 형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그것은 세부 사항, 가장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분석되었다. 반지 자국, 루미놀 한 방울, 통화 시간의 불일치, 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모든 것을 풀어낸 실마리가 되었다. 수사를 끝까지 이끌었던 라일리 형사는 재판 후 짧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거창한 말을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거짓말이든 언젠가는 금이 갑니다. 때로는 엄청난 실수 때문에,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스스로도 놀랄 만한 것 때문에요. 하지만 균열은 항상 나타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지역 신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이 사건의 독특한 에필로그가 되었다. 도시 주민들은 오래도록 그들의 낡은 집을 지나칠 때마다 맥도널드 부부를 떠올렸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남의 벽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되었더라도 거짓 위에 삶을 세울 수 없다는 거의 우화 같은 이야기였다. 카운티 경찰은 이 사건 이후 가정 범죄 수사에 대한 많은 접근 방식을 재검토했다. 보고서에는 행동적 침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사람이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의 행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변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찰은 이제 별도로 기록된다. 이전에는 종종 놓쳤던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대화 속에서 언급된다. 도시는 변했다. 더 경계하고 더 주의 깊어졌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브라이언이 남긴 흔적이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고가 되었다. 라일리는 언젠가 수사에는 절대적인 승리가 없다고 말했다. 오직 복원된 진실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치유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놓을 뿐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도시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집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다. 조용한 거리에 서 있는 어둡고 버려진, 마침내 밖으로 드러난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처럼.